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메리츠증권이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7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에 대해 최근 증시 하락을 유발하는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월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보다 2.6포인트 오른 51.4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 반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 91명,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5명, 넷째 주 465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키움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라며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매수로 높여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고점 대비 35%가량 내리면서 단기 매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의 반등세 속에 조선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업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만큼 저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선업은 성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하가 겹친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의 우상향이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말 사이드카의 날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는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장 자체는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조금 더 두드러지게 오르고 있는 쪽은 코로나19와 조선, 전선, 전력 설비 쪽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러 가시죠. 오늘 장은 정말 활짝 웃고 있는 양대 시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는 3%대, 6%대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2,5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33선에서 지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루 동안은 그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장중 고점 10시 4분쯤에 찍어냈습니다. 2,578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0시 43분쯤 2,507선까지 가장 저점을 찍어냈습니다만 이후에는 우상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다가 지금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대 강세 흐름 그래도 지금 시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10시 4분쯤 가장 고점을 찍어냈습니다. 738선 정도의 거래가 올라가다가 약간 저점을 찍은 지점은 역시나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10시 43분쯤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우상향 기조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코스피 시장보다도 더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입니다. 규모를 살펴보니까요. 외국인은 1,300억 원대, 기관은 1,500억 원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2,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974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1,116억 원 매수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4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2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1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까지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 선물시장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자면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8%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살펴볼 점은 수급 양상입니다. 외국인은 사실 매도 1위에 지금 SK하이닉스를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늘 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깨 최소 두께 LPDDR5X D램을 양산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도 지금 2%대 강세를 가져가면서 72,900원 선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오늘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TSCI에 가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외국인의 경우 11거래일 연속 매수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니까요. 지금 기아와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현대차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7%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이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적기는 합니다만 오늘 또 소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을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에서도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5%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에코프로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 가까운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 에코프로를 4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상위단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도 7% 넘는 상승 기조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7%대 상승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 위치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HLB와 그리고 삼천당 제약 4에서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리가캠 바이오의 상승률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12% 가까이 올라주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휴젤의 경우에도 8%대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인 엔캠의 경우도 6%대 강세 흐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시장상 오늘 정말 좋습니다. 마감까지도 이 기조를 유지하길 바라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의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히스토리의 정태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장의 한 줄평. 2015년도와 쌍둥이다.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요. 기억하는 몇몇의 해가 있습니다. 1997년 3월은 제가 첫 직장, 첫 입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에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넥타이를 맺고 구두를 멋이셨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2001년도 4월입니다. 사랑하는 와이프와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양복과 와이프의 복장이 뭐였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12월에는 제가 최연소로 본부장을 달았거든요. 왜? 2015년도의 성과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2015년도의 시장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이 2015년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한 줄평, 2015년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지금의 장,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 이 얘기를 했으면 너무나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경기 침체, 뭐 중동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디스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요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정태근 이사가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략 타이틀을 보니까 경기 침체, 뭐 중동 리스크 얘기할 텐데 네. 제가 거기에 대해 완전한 반박을 한번 네.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고요, 시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빠졌는가, 왜 올라갔는가를 먼저 원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최근 시장에서의 하락 원인 파악을 첫 번째 해보겠고요. 두 번째,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극단의 공포를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한 하락 끝난 건가? 아니면 어제부로 하락이 마감되었는가? 두 번째, 하락은 어디까지일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의 흐름이 기존의 뭐 반도체라든가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가 또다시 갈 것인지 네네.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과연 다음 장, 앞으로의 장, 새로운 주도 주도주? 섹터는 네. 어떤 섹터일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네, 얘기 예. 한번 해보죠. 네. 제가 반박할 수 있게끔 네. 아까 중동 리스크, 네네. 경제 상황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은 경기 리스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니까 예상되는 경기 위기는 절대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좀 너무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잘 보시죠. 보시죠. 지금 여기 좀 볼게요. 보세요. 여기 언제 기사냐면은 2022년도 10월달 기사거든요. 10월달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 전문가 63%가 1년 내 경기 침체 온다 그랬고 2023년도 성장률도 암울하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암울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위기가 왔나요? 안 왔어요. 그리고 2022년도 10월달에 어떤 이슈라 될까요? 있으니 혹시 기억하실까요? 요때 뭐가 있었냐면은 10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서 빈관기가 끝나간다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그때 AI 얘기는 안 했어요. AI 얘기는 아닌데 탑픽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그리고 TSMC,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위기는 절대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과거 기사를 일단 가져왔는데 서울경제 기사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서울경제 기사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봤을 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위기는 절대 안 옵니다. 우리 대표님도 리만 사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리만 예상하신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까운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2020년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마침 발병이 됐어요. 발병이 돼가지고 그때 JP모간, 골드만삭스 어떤 리포트가 나왔었냐면은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은 전혀 없다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다 예측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어제 했던 그 증시 급락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경기 침체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2년 10월 달부터 미국 월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기우제 지내듯이 계속해서 먼저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글쎄요. 저는 물음표. 네. 오케이.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서 세 가지 요인으로 시장 하락 원인을 꼽고 있잖아요. 네네.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대선. 대선이 아니고 엔캐리 트레이딩이나 자금 이탈 그거. 세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요인으로 작동시켰던 그 데이터가 지난주에 나왔던 실업률 4.3%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가 좋아진,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실업률의 상황은 4%에서 5% 사이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가 3.5%이거든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의 경기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실업률은 4에서 5%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4.3%의 그 실업률은 굉장히 유연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연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또 나왔던 데이터이죠. 비농업 실업지수, 취업자 수, 비농업 취업자 수 11만 명 취업자를 했어요. 예상치 17만 명이었어요. 이 부분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7월, 8월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단기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평생 직장 개념으로서 직장을 다니는 반면에 파트타임으로 많이 파트타임 많이 하기 때문에 7, 8월에는 4, 5, 6에 돈 벌어서 7, 8월에 휴가를 갑니다. 당연하게 취업자 수가 적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고요. 그리고 한 2주 전에 우리가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2% 중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그렇죠.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을까? 1분기 1점 중반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아니다. 네네. 이거는 시장 하락 요인이 아니다라고 제외해버리고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짧게 넘어가죠. 세 번째가 중요하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뭐 부연에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중동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악재가 아니라고 좀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 저는 이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지금 어쨌든 이 네타냐후 이놈 시기 때문에 그냥 이놈 시기라 좀 할게요. 네. 이놈 시기 때문에 중동이 많이 좀 시끄러운데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뭐 그거 차차 하더라도 이란이 지금 뭐 공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네. 요거 좀 띄워주세요. 아, 요것도 서울경제 기사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기사가 아닌데 요걸 또 같이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8월 1일 날 기사가 나온 게 보게 되면 이제 강력한 보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보복을 못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근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란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이란의 경제가 지금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만 보세요. 청년 실업률이 20%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쪽으로 제재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경제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지금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방국들이 뭐 원이라든지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사주기 때문에 전쟁 자금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란은 지금 이런 전쟁 자금 마련이 현재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 기사에는 없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 민심. 2022년도에 히잡 시위를 해가지고 여성이 경찰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란 자국 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뀐 상황인데 지금 강경파에서 원건파로 지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이란 대선 결과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좀 요게 좀 이렇게 좀 볼게요. 지금 강경 보수파에서 온건 개혁파로 폐지시키는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란 히잡 시위로 인해서 민심이 정말 안 좋게 되면서 강경파에서 개혁파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쟁 같은 경우도 자국민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전쟁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요 기사 제목이 딱 맞아요. 수십 년 경제난의 염증, 변화를 선택한 이란 민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힘들다고 봐요. 물론 과거였던 그 미사일 공격처럼 아마 또 수십 발의 미사일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과연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할까?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온 기사인데 정말 웃겨요. 이란, 이스라엘에게 보복은 하겠으나 전면전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중동의 시아파 큰형님이기 때문에 가오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 그거 이하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 전면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정태근 이사가 네. 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 요인은 실황 하락 요인이 아니었고 네네. 정확하게 여기서 메시지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요인으로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귀결되는 내용이네요.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에 그게 출발점이었고 최근에 와서 두 번째 하락에 나온 건 이 두 가지가 일단 시장의 원인이었다고 시장에서 제시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나 자금 이탈인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네네. 제가 2015년에 데자뷰가 지금 장에서 출현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엔캐리 자금으로 투여된 자산 규모가 네네. 20조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의 규모가 24조 달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이 최근에 한 1년여 사이에서 일본으로 자금이 집중화됐고요. 집중화된 자금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를 이용한 미 장기 채권을 샀던 겁니다. 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몰렸던 자금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벌이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재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하는 데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 이번 후보의 정책적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본의 N저를 용인하지 않겠다. N저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에서의 결과치를 발현시키냐면은 N고로 가게 되면 기존에 일본으로 자금이 유입됐고 여기에서 미국 채권을 샀던 부분들이 반대의 순환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엔화를 때려서 채권을 매각합니다. 그러면 금리 자체가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금리 자체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러한 과정의 형태가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몰렸던 자금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자산 시장을 건드렸고 건드리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 일본 시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에 대한 하락 요인으로서의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네네. 이게 저는 기본적인 지금 장에서의 하락 요인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여기다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2015년에 대한 데자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에도 지금과 아주 똑같은 그렇죠. 거의 8월 달에. 쌍둥이와 같은 형태에서의 시장 흐름들이 진행이 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가 이때는 3% 수준에서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미국의 장기 채권을 사는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딩이 성행했었습니다. 규모는 지금보다 작지만. 그리고 8월 21일을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가는 과정이 진행됐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현상에서 2015년 8월이었기 때문에 2016년 11월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우세한 현상에서의 후보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캐리 트레이딩, 역캐리 트레이딩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하락을 했고 엔화가 N고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시장에서의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근데 여기서 또 엇갈리는 부분이 시장의 충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락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때도. 네네. 이때도 8월 21일 시작을 해서 한 열흘 정도 주가 네, 빠졌거든요. 맞아요. 한국과 미국이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은 22%가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의 범위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네. 원 N으로 바꾸어서 880원이었던 원 N이 115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지금은 850원까지 찍었던 원 N이 네네. 지금 940원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저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판단해 볼 때 2015년도의 시장 자체에서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한미 15%, 일본 22% 빠졌기 때문에 네. 어제부로 하락의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에서의 2015년도와 데자뷰되어지는 현상에서의 시장 모습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의 하락의 원인과 또 하락의 저점 부분에 대한 네. 판단 기준으로서의 해석을 해보겠고요. 중요한 어떤 섹터가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은혜로운 섹터 한번 참고해 보고요. 일단 그 여기서 어디까지에 대한 제가 대답을 일단 못했으니까 이거부터 대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하락은 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네. 있고 그리고 2015년도 8월 달 같은 경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때 당시 저도 그때 당시 코스피 레버리지 샀었어요. 네. 샀었기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기억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이때 하락의 정확한 원인은 네. 제가 파고 있는 바고 그때 그랬던 원인은 중국발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났었던 거거든요. 여러 그러면서 가지 엔화가 또 급락도 같이 나오긴 했었어요. 네, 엔캐리 트레이딩의 자금 이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그
서로의 어떤 그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중국발 경기 침체 그 부분에서 1,8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들어갔던 기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2013년도에 그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서 신흥국이었던 작은 위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아르헨티나, 인도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게 2015년까지 지속이 저는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하락 원인이 같다라면은 여기서 다시 얘기가 진전이 되겠지만은 일단 시장의 원인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별개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 대답은 저렇게 끝이 나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명확하게 좀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7월 달에서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좀 주수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급락이 시장이 하락이 나와버리게 되면서 솔직히 말씀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자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6월 달 자연생활에서 화장품, 음식료, 전력 설비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무도 얘기 안 했고 바이오, 방산, 조선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럼 8월 달 가게 되면서 또 저는 바뀔 거라 생각이 드니까 이번엔 뭐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이 훅 꺼져버리니까 지금 시장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뭐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핑계를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주도 접종을 좀 하고 주도 있어요. 섹터.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주도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잠깐 보류됐던 네. 은혜로운 섹터. 제가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우리 은혜 앵커를 통해서 오늘 은혜로운 섹터는 과연 어떤 섹터가 움직였고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여기 알아보고 와서 네. 관련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칼은 두드릴수록 강해진다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실까요? 우리 등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흠씬 두들겨 맞았더니 오늘 강해진 모습으로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칼은 두들기는 과정 속에서 왼쪽으로도 휘어지고 오른쪽으로도 휘어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정중앙이 어디인지 딱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제 급락을 했고 또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과정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등이 양날의 검중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정말 사이드카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장 초반 9시 9분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그야말로 그 반전을 이뤄내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년 2개월 만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점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월 FOMC까지 변동성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장이 가장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9월 FOMC까지 지속이 될 것이고 9월 FOMC가 지나야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주가가 주로 회복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코스피가 하루에 3% 이상 급락을 하는 그 충격을 받게 된다면 그 충격이 생기고 난 3개월 정도 후에 충격받기 전까지
그리고 그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과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급락하는 지수 대비해서 선방하는 업종 어떤 것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선방하는 업종들 역시도 충격이 지나고 나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주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시세를 잘 유지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방하는 업종들이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선방했던 업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7월 11일에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후에 쭉 내림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림세 속에서도 수익률을 잘 지켜줬던 쪽이 바로 조선과 그리고 방산 쪽이었습니다. 주로 수출주 쪽에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상위를 지켜줬던 그 업종, 조선과 방산 쪽에서 종목을 살펴봤더니 1위 종목에는 HD 현대중공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2위 종목에는 현대로템, 그리고 3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에서 4위와 5위 자리를 지켰다는 점은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 섹터 쪽에서는 어제 저희 전문가님께서 나오셔서 반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호재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정말 반등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에너지와 함께 5조 규모의 LNG선 수주 협상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LNG선 척수만 해도 10척이 되고요. 그리고 이르게 된다면 올해 안에 이 수주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강세 보였다는 점은 체크해드리면서 이 LNG선 이름을 살펴보니까 바로 큐맥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큐맥스 뭔가 이름을 들으면 딱 눈치채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LNG선보다도 크기 때문에 50% 이상의 LNG 운반 가능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대략 일반 선보다도 26.8% 정도 비싸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와 사실 수주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도 특징적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만 봤을 때 카타르 에너지와 누적 수주액은 벌써 13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척수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7척을 가져갔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5척, 그리고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12척의 수주를 받아갔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 LNG 선이었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이 큐맥스, 값이 비싼 큐맥스 수주까지 받아가게 된다면 국내 3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조선가 지수 역시도 지금 187.98을 기록을 하면서 역사상 최고점 대비해서 98% 수준까지 바짝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면 역사상 최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조선가 지수가 오르나 살펴봤더니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주머니가 두둑해지신 선사들이 발주를 늘리고 있는데 컨테이너선 발주를 특히 늘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실제로 이 컨테이너 선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1%가량 급격하게 치솟았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업체 GTT 역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100척의 LNG 운반선 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100척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3사가 또 이 수주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모아지면서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다 두 자릿수 급등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짚어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국내 테마 탑3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은 바로 감염병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강한 불기둥 뿜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코로나19 환자 수가 5.1배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진단키트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벌써 62%나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요.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5.6배가량 상승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수젠텍이 빠르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페륨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XVX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 안착 후에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짚어볼 곳은 바로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인데요. 어제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죠. 그런데 오늘 시원한 반등세 보여주게 되면서 가장 강한 상승 달력 나오고 있는 쪽은 바로 가온전선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정말 잘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온디바이스 AI 섹터가 가장 불타게 뽐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밝힌 이슈였는데 LPDDR5X D램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산을 시작해서 앞으로 이 모바일 업체 쪽에 공급을 잘 할 것이고 이 저전력 D램 쪽의 시장을 앞으로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온디바이스 AI가 가장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불기둥을 뿜어내면서 두 자릿수 강한 상승 달력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정태기 기자, 네. 방금 전에 이제 조선주 오늘 시장에서 관심주로의 그 많은 설명들을 굉장히 길게 해줬어요. 네네. 조선주 어떻게 보나요? 사도 될까요? 지금은 안 사요. 사긴 사는데 지금은 안 사요. 그러면 네. 예, 가격을 한번 제가 되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한국조선해양이 대략적으로 10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면 사볼 만한 가격이 된다고 저요?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네. 줄진 모르겠지만요. 한 13만 원? 13만 원요? 네. 이게 10만 원에 출발해서 20만 원 찍고 지금 한 19만 원 정도 하죠. 네. 13만 원. 제가 조선업, 너무 크게 했나요? 조선업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네네. 성과 올라가고 있다는 뭐 조선업에 대한 호재성 재료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만 찾아봐도 한 10가지 정도는 네. 호재성 재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네. 13만 원. 물론 13만 원 주면 사야 되겠지만 13만 원 과연 줄까요? 그러니까 제 희망사항인 거죠. 네. 그 작년에 네. 상반기 때 아시겠지만은 이제 조선주가 이제 흑자 전환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네. 최저가 68,000원에서 105,000원까지 갔었다가 그렇죠. 다시 10만 원까지 되돌림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린다는 거죠. 원래 수준을 회복으로. 네. 저도 조선주에 대한 기억은 뭐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네, 그때를 봐야죠. 조선주 한 40만 원 한국조선해양에 갈 때 그때 50만 원 넘게 하고 막 뭐 4, 50만 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기억이 이기 때문에 조선주를 한번 움직이면 트렌드 자체가 한 4, 5년, 3, 4년 가는 네네. 업종이다라는 기본적인 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야 되겠는데 13만 원 좀 너무 멀고 저는 한 1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조선 업종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재료적 가치의 긍정적인 요인들보다는 네. 긍정으로 조선 업종에 대해 판단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수주 상황을 보게 되면 보통 반도체나 자동차나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수출 상품에 대해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몇억 불, 몇십억 불, 뭐 이렇게 억 불, 뭐 천불, 이제 달러 표시로의 그 수출 데이터들이 네, 맞아요.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특이하게
원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4천억 원, 네. 1조 원. 이거는 뭐냐면 원화 가격 결정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해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원화로 결제를 합니다. 원화로 꼭 결제를 하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뭐냐면 최근에 환율 상황에서 흐름이 1,350원, 1,380원에서 1,250원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업종은 최근까지 주가 올라간 기본적인 요인은 수출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된다는 이유 이외에 환율, 고환율에 대한 수혜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환율 자체가 N고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 앞서 말씀드린 수출 관련 주주들이 이전과 같은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운 입장에서의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조선업종도 수출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원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첫 번째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크 문제를 많이 얘기하죠. 그쵸. 지난해까지는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숙련된 노동자를 도크를 비워두게 되면 다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중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다 나가는데 도크에 잡아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에 잡아놓기 위해서는 도크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싸게라도 수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비우면 안 되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절대 비우면 안 됩니다. 비우면. 기술자들 계속 회사에 운용하게끔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조선업종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적자도 나오고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죠. 수주는 많이 하는 반면에 실적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가격을 골라서 수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4년치 도가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종의 전반의 흐름을 볼 때는 앞으로 2년 정도는 이 골라서 받는 수주가 유효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선업황 자체의 전반의 흐름은 올해 내년까지는 일단은 좋을 것이다. 그 후에는 내년 이후에 가서 상황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주는 긍정적이다. 13만 원은 너무 멀다. 그러니까 제 희망사항인 거죠. 라고 해서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는 뷰, 우리 정태근 이사가 보는 뷰에 대한 조선업종에 대한 전반의 상황. 저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어떤 얘기냐면 정말 5년 끈덕지게 가져갈 수 있으면 조선주 사라 그랬어요. 이거는 짧게 볼만 섹터가 아니고 그렇죠. 무조건 길게 봐야 길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근에 LNG 운반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 수주 선박의 원가를 알게 되면은 이게 언제 적자 수주가 해소가 되고 흑자 반영되고 소위 말하는 2억 5천만 불에 언제 반영되고 이 사이클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선주는 아직도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욕심에 13만 원 주면 좋을 텐데라는 LNG 운반선이 한 거죠. 2,000억에서 2,500억 하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나 아니면 벌크선이 한 800억 정도 합니다. 네네.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은 이제 현대 미포에서 주로 만들고 그렇죠. LNG는 이제 한국 조선 해양에서 만들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시추선이나 기타 부가가치가 높은 회선들을 만드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에서 재료가 FLNG선 큰 거 2조 원짜리. 그렇죠.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 받으면 이제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받는 캐나다 거예요. 쪽에 수주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일단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흑자 수주가 적자 수주를 거의 떨쳐내고 이제 흑자 수주가 좀 반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주 못 잡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그렇죠. 또 기회 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보는 앞서서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 요인과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관심 섹터에 대한 종목들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저는 바이오를 주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2015년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바이오의 긍정적인 요인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는 3년 주기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한미약품 중심으로 해서 그 면역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한미약품이 7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바이오 전체적으로 붐업을 시켰거든요. 그때 당시 한미약품이 또 그 5조짜리인가요? 네. 수주 받고 그런 네, 수주 여러 가지 수주 면역 치료제가 기본적인 흐름이었고 그래서 바이오에서의 한미약품만 아니라 전체적인 바이오를 끌고 갔다는 게 바이오에 큰 흐름이 있었다는 게 2015년이었고요. 3년을 딱 뛰어넘으면 2018년도에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7만 원에서 한 2, 3만 원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맞아요.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전체 바이오를 붐업시키면서 18년도에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21년도 뭐 다 아시죠? CJ 신풍제약 뭐 등등등등 바이오 좋았습니다. 네. 3년 더 지나서 2024년. 네. 최근까지 알테오젠, 삼성전자제약, HLB가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 바이오를 끌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부터서라도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첫 번째 이후로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우호적인 그 대선 지지율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 섹터의 흐름들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트럼프 쇠주라고 하는 게 또 바이오이고 이런 네. 맥락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등치된 그 교집합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형상에서의 선도 섹터가 될 거라는 게 첫 번째 바이오에 대한 접근 방식이고요.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어렵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2,700개 되는 종목에서 바이오가 한 300개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바이오 종목이. 어떤 종목을 살까 하는데 제가 시장에서 터득한 그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 솔직히 맛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살지 모르는데 바이오에 대한 습성을 제가 판단한 게 무엇이냐면 바이오는 하나 힘이 뭉쳐졌을 때 재료 가치가 형성된 그쪽으로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폐암 치료제다. 그러면 그 폐암 치료제가 계속해서 연장돼서 갑니다. 약간 파생될 수는 있지만 네. 그 형태로의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최근에서의 바이오 섹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주요한 현안들이 있겠지만 전 비만 치료제. 네.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재료는 당장에 뭐 일라이릴리가 뭐 새로운 물건을 새로운 생산품을 내서 여기에 핫해서 움직인다라는 측면보다는 시장의 관심도가 비만 치료제로 집중돼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종목이 나올 때는 이 종목이 시장의 전체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재료들이 확산되면서 전체 바이오를 끌고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제 내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종목 펩트론. 대장이죠. 네. 왜냐면 국내사들이 뭐 비만 치료제를 다 개발하고 있지만 네. 3, 4년 뒤에 상용화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펩트론은 다 알다시피 확장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의 상용화 내지는 어떤 그 내용들이 같이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펩트론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어제 많이 빠졌다 오늘 장 올라갑니다. 저는 충분한 주장. 그러니까 어제 위기가 기회였다라는 거죠. 네. 어제 못 샀다 하더라도 오늘 장에서도 가능한 가격대에서의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주를 산다라면 펩트론이 그 중에서 제 1선으로의 종목이고요. 픽. 네.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뭐 가격을 뭐 낮게 저점에 사면 좋겠지만 네. 지금 62,500원이거든요. 네. 저는 62,000원 위아래 선에서 1차 매수를 하고요. 네네. 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네. 내려가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고점 돌파할 것 같습니다. 8만 뭐 7,000원. 그래서 1차 목표는 뭐 8만 원 이상으로 한번 잡으셔도 네.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탑픽 종목으로 바이오 섹터에서 네. 비만 치료제 그리고 펩트론. 펩트론.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가 좀 전에 제가 그 타방 가서도 제가 바이오를 이렇게 맛집으로 표현하거든요. 메뉴가 다 괜찮아가지고 네네. 그 중에서 비만 치료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계속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가 항상 그 시대마다 이제 트렌드를 잡고 계속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만 치료제 분명히 무조건 이거는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약가이나 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바이넥스 마셨는데 이제 대표님 표정이 갸우뚱하셨는데 일단은 바이넥스를 마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 GDP에 이제 의료비가 차지한 비중이 16%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가인에 대한 관심이 뭐 트럼프도 그렇고 헬스도 그렇고 지금 양쪽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올해 하반기는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미국 대선이 테마의 중심에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테마의 중심에 그 대선 중심에 일단은 뭐 바이오가 있고 거기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시민 규제 완화 이렇게 보면 되고 저는 짧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이오 그 생각 못했네요. 바이오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넥스 같은 쪽 이제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이쪽과 연관되는 섹터 종목들 쪽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를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준비한 섹터는 뭐 지수 ETF라고 ETF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픽을 한 이유가 어차피 시장이 하락했다가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가장 확실한 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뭐 주도 섹터가 있고 이제 대장 섹터가 있을 건데 물론 그런 것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게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 확실히 올라가는 거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코드 번호 122630 이런 것들도 충분히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한 4.8%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도 있거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요건 오늘 10% 올라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 시장이 돌아섰을 때 뭘 살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종합 선물 세트 이래가지고 지수 ETF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12630 해가지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줄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오늘 욕심낸 게 15,000원에서 16,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격을 주게 된다면 그 가격 한번 노려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1,000원 잡았어요. 일단은 2차 하락의 어떤 출발점 21,000원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 목표가 설정했고 손절가는 14,000원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시장은 상승해야 네네.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어제는 한 게 없었는데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네네. 오늘은 한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뭐 편안하게 시장의 상승을 즐기시면서 오늘 방송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저는 대표님과 즐거웠습니다. 이런 토론이 저는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잘 받아주셔서 네네. 방송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